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비명계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으면서 자신감이 붙은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은 할 말 없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 내일 기자회견도 연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속내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들 간의 연대인 듯 아닌 듯한 묘한 기운들도 오가고 있는데요. 만약 결선까지 간다면 누가 올라갈지, 떨어진 두 명의 지지율은 누구에게 얹혀질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심으로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22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아 의료 체계 공백이 없도록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과 기피 현상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단일 사유화하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자라고만 받는 등 체포 등의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당시 경기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김성태 전 회장과 부인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이에 대질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후반 레이스로 접어들며 선두주자 김기현 후보를 놓고 나머지 후보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안철수, 천하람 후보의 연대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강하고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 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한 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 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렇게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늘면서 지난해 인구는 12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다 보니 경제 활력을 잃고 국가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규모는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인구 감소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2005년 3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은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 구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숙박, 하숙, 먹거리, 경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농촌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 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 부양비가 더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 취업, 교육 그리고 이제 주택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도 총체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장기적 대책 없이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과 기피 현상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학병원을 가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선 중증 소아치료 인프라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는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 도움도 중요하지만 네가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파이팅 하자. 자, 이거 한번 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 아이들 치료에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지난 정부를 애둘러 꼬집었습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언급했습니다. 24시간 상담, 중증 이런 소아 이런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어린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사연을 듣고는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라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부는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 진료 실적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문 여는 병원을 늘리고 의료진의 24시간 상담도 추진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파트타임 채용 등을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책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도 소아 환자 진료 실적 반영을 강화하게 됩니다.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소아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도 5곳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병원을 참여시키고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형태들,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병원들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특히 야간, 휴일, 또 중증암 이런 쪽을에 대한 진료 강화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사수 확대 계획은 빠져 소아청소년과 위기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신속히 협의하겠다며 그전이라도 이미 발표된 필수 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하는 등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상징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11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케시마와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도심 곳곳에서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특전사 동지회가 지난 일요일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참배하고 5.18 단체들과 이른바 용서와 화해 선언식도 열었었죠. 특전사 동지회가 이번에는 5.18을 왜곡하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공수부대.
이름이 바뀐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예비역들이 지난 일요일 43년 만에 참회의 참배에 나섰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정말 숭고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같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특전사 동지회 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됐던 것은 다 잊어주시고 과거 여러분 선배님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으리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5월 단체의 임원들이 5.18 때 숨진 특전사 대원들의 국립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해 화답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포용과 화해, 감사의 공동선언을 한 특전사 동지회는 곧바로 5월 단체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검증되지 않은 게시글과 악성 댓글 등을 다음 달까지 누리집에서 모두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또 우리 특전사 동지분들도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느끼고 5.18 민주화 운동 때 안매장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특전사 대원들. 행방 불명 신고된 200여 명의 안매장 열쇠를 특전사 동지회 차원에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강하고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오늘 1,300원을 넘었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10원 넘게 급등하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1,304.9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마감가 기준 1,300원을 뚫은 건 2달여 만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강력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증시가 2% 넘게 내려앉으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안정되는가 싶던 환율은 이번 달 들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환율 변동성을 점검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지만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상단이 이미 5.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우리가 3.5에서 머물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많아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은행의 과점 문제와 돈잔치 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성과급과 명퇴금 잔치로 질타받고 있는 은행권의 제도와 관행을 손보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TF는 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거나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은행의 과점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방향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조금 제거하는데 저희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이와 함께 TF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한 9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손볼 필요가 있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자진 인하하는 등 몸살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도지사실까지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번 4자 대질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1대1 대질 조사도 벌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곳곳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단 겁니다. 검찰은 도지사 개인 PC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도지사실을 포함한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사항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보고했고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스마트팜을 고리로 쌍방울과 경기도,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에 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같은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거거든요. 검찰은 오후 2시부터는 김 전 회장도 불러 이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조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련 일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 진술을 깰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액수는 4천억 원대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이 막바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보다 7배 정도 많죠. 계산법 자체를 바꿔서 적용한 건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재작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기소될 때 적용된 대장동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입니다.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여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런 계산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배임 액수는 7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계산법을 바꾸는 건 대장동 배임의 책임 소재를 윗선으로 넓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이 대표와 공범이지만 여전히 예전 계산법대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 입증 논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은 윗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서 정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을 비롯해 추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바뀐 배임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오랜 다툼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에선 벌써 공사가 70%를 가져가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 수사 논리를 스스로 허물고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9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사유화하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자라고 맞받는 등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과거 윤 대통령 발언을 되받아친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총회로 부결 기류를 확인한 이 대표는 당 원로들을 만나며 단일 대우 결집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표의 깡패 발언에 국민의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야말로 당을 방탄마기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지 공당 대표겠느냐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여야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방탄 없이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3월 6일 이후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을 부추겨 다시 영장 청구를 하려는 수작이냐며 국회법대로 3월 초 개회를 고수했습니다. 3월 1일은 우리 3.1절로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원칙대로 여당이라면 국회법에 의거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여당과 검찰 측 반격도 예상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경제보단 체포동의안 전국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의 여지는 상임위 곳곳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꺼내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으로 민주당이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세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운영위가 되지 않도록. 기대위에서도 난방비를 포함한 생활물가 폭등을 두고 여야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민들과 취약계층들, 중산층들은 난방비 폭탄 맞아갖고 2배 이상 내고 있어요. 여기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중재안만 나온 정도지 본격적인 협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용안을 내서 양곡관리법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서로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정쟁 속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리스크 늪에 계속 빠져있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을 현실적으로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오직 당면 문제인 이재명에만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민주당을 김대중식 실사구시의 당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발목만 잡는 당으로 보고 있다며 개혁 민생과제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후반 레이스로 접어들며 후보들 간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두주자 김기현 후보를 두고 나머지 후보들의 협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선을 염두에 둔 합종 연행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경쟁 주자들은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있으면 내년 총선 힘들다.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라는 비판에 이어 울산의 이재명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당 당권주자 간의 신경전을 넘어 민주당까지 가세하며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야당 의원이었다면 지금 소환과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까지 공세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에 대한 수사로 검증이 끝난 일이라며 총력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들 뚫어달라고 직권남용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민주당 자살골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보수 정체성에 대한 김 후보의 비판을 두고 대선 단일화 정신까지 부정하는 치졸함이라며 반격에 나서는 등 후보 간 난타전이 계속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의 1차 과반을 막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협공 속에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의 연대설도 흘러나왔습니다.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이후 안 후보 측이 억지스럽다며 거절하고 천 후보 역시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선 투표가 현실이 된다면 이들의 연대가 막판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과반 득표로 1차전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주자들은 아직 판세를 단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당권 후보들 간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간부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 3억 원을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작년 출범한 공수처가 부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1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인 공수처. 이 가운데 일부는 연이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서울청 소속 경무관급 간부 A씨가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3억 원가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은 분식 회계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등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 회장 측이 당시 강원경찰청에 있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뇌물 3억 원을 약속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A씨는 과거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계장에게 청탁을 전했고 그 대가로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제 1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YTN 취재진은 A씨와 이 회장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저희도 피드백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재작년 출범한 공수처가 고위급 경찰 간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부패 범죄를 자체 인지해 강제 수사를 벌인 첫사례인 만큼 수사 성패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우선 A씨와 이 회장 등을 입건하고 B 계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진술하다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 배경이 뭘까요? 박정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넉 달 사이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기영. 앞서 검찰 조사에선 피해자 2명을 모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에 나와선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해 없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목적으로 그럼 범행하고 있다고 보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뽑거나 숨진 여성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여러 찾았습니다. 특히 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을 알아본 정황도 포착돼 우발적 살해를 뒷받침할 근거는 더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기영이 검찰 수사 결과와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하다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태도를 바꿨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기영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 같은 걸 하면은 진지한 반성을 안 했다라고 평가가 될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계획적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고요. 이기영은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음 공판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형량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길 기대한 전략이라고 볼 만한 대목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기영이 피해 회복을 언급한 데에 분노하면서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 목에 알 수 없는 긁힌 상처가 생겼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니 교사가 아이의 마스크를 잡아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남자아이를 식탁으로 끌어당겨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고개가 뒤로 휙 젖혀질 정도입니다. 조금 뒤 교사는 아이가 쓴 마스크를 잡아당기더니 머리를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거칠게 닦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아이는 목 아래쪽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올해 4살인 A군. A군의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들의 목에서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자 집에서 다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고 부모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CCTV 화면을 찾아봤습니다. 아이한테 자고 있던 일어나 있던 이제 출근하기 전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나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 어린이집 가서 CCTV를 한번 확인해보자. 어린이집은 A군 부모에게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점심을 먹이려고 그런 것 같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래보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늦은 A군은 상처가 생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A군이 어린이집 가기를 최근 한 달 가까이 거부해왔다며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분명히 막 도망가고 바지를 막 입히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 벗고 울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도 나름대로 해줬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못 알아차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교사를 불러 그날 행동을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법원이 동성과 결혼한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양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점으로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사회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동성과 결혼한 성소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점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회제도상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 가족수당이나 경조휴가 같은 제도 적용은 물론이고 입원이나 수술 동의 등 응급 상황에서의 보호자 인정이 어렵고 상속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법과 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근거해 다양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서도 혼인할 권리를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 제도를 둔 사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 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우리도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공동체의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이른바 생활 동반자법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가 지정을 한 사람과 함께 생활 동반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변화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다양한 생활 공동체의 권리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제도 보완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긴장 상태인데요.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예전에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이 발언을 좀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막말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발언 수위가 좀 올라갔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는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요새는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불체포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턱 밑으로 오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본인의 수사라든지 본인의 혐의 같은 것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레토릭들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 다 틀렸습니다. 일단 검찰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걸 장난으로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조차 받지 않고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맡겨놓겠다 이런 태도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계속 이런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수사들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초조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의총 이후에 좀 자신감에 찬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자신감 있는 발언.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거를 얘기했다는 게 막말이라고 하는데요. 막말이 아니라 인용입니다.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돌려드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말에 대해서 앞과 뒤가 달라요. 국민들한테는 당무 개입 안 한다라고 수차례 했는데 당무 개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본인이 검사실에서 갖고 있던 소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야당 대표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75회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정치 보복성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김기현 후보 아까 부동산 39회 당했는데 엄청나게 탈탈 털렸답니다. 275회를 탈탈 털렸어요. 몇 배입니까? 거의 6, 7배 되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구속영장 부분에 있어서 봤더니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들은 명백하게 어떤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뇌물 혐의. 돈을 받았을 것이다. 돈을 챙겼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을 것이다. 얼마나 수많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구속영장을 보면 배임입니다. 업자들에게 왜 5천억, 6천억, 7천억을 못 뺏어오고 1,830억만 가져왔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따지고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들이 이건 저는 소설을 떠나서 이건 낙서 같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 불체포 특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독재 국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겠다라고 논의가 됐던 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던 겁니다. 다시는 독재 국가에서 입법부의 재간을 물리는 영장 청구, 인질 재판, 인질 사법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없애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됐다라는 전제였는데 검찰 독재가 돌아와 버렸어요. 이 불체포 특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부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원한 받은 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정치행위가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닫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자, 내용이 검찰을 비판하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내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깜짝 선언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깜짝 선언 뭐 다들 오늘 하루 종일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뭐 의총에서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 플러스 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비전이라든지 나갈 방향, 뭐 민생 부분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지요. 본인의 어떤 일신의 어떤 뭐 위치 변화, 그다음에 어떤 그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애매하게 거치에 대한 얘기했던 입장은 아니고 거치의 입장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 플러스 뭔가 앞으로 당이 나가야 될 방향 이 정도가 담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앞서 오늘 오후에는 당 원로 그룹인 상임 고문단과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였습니다만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이러한 체포 동의안이 오겠지만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 있는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 행동으로서 설선서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수감하면 내려놓으라 뭐 그런 뜻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됐거나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일치 단계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그 후 문제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제 기자들 질문에는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이번에는 일치 단결로 행동을 하고 그러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의 어떤 독재,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서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아마 단호하게 기각을 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이 본인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 이런 것을 충분히 방증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법원이 어떤 법원이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법원입니다.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정치적인 어떤 정권인지 상관없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인데 왜 이재명 대표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못 받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민주당의 권노갑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영장심사 안 받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혐의나 수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분명히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권노갑 전 의원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좀 뼈아프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법원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뭔가 면죄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에 이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 면담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효과도 좀 있었을까요? 효과가 없지는 않았겠죠. 뭐 정성을 다한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비명계라고 칭해지는 의원들께서 쓴소리를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이러이러하게 결백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가끔씩 그 몇몇 분들이 원외에서 뭐 김혜영 전 의원도 그러고 박지원 전 위원장도 그러는데 떳떳하면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그 속 편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이 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 나가서 받아라. 근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하지만 보십시오.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지만 이 영장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인신을 구속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을 시키면 본인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어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우리 수사가 잘 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식이에요.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은 없어지죠. 이거는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장에 대한 부분들, 압수수색이나 영장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부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본인이 이 본인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영장 청구라는 부분으로 맞서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에 하나 지금 어떤 검찰의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괜히 결정한 일이 아니다. 괜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 자, 서른 의원도 확실히 부결 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묘한 얘기가 더 담겨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오늘 뭐 서른 의원님께서 입을 원래 말씀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당후사 차원에서 만약에 계속 이게 된다면 당대표직에 대한 어떤 거취를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거취라는 게 한다 안 한다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의견들을 묻고 나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겠다 정도의 얘기를 했으니까 서른 의원님도 강경하지만 뭔가를 수긍한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읽으세요? 뭐 민주당에서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마 더 모를 건데 네. 그냥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놓는 게 맞죠. 저는 뭐 서른 의원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고 꽁꽁 싸매고 계시는 거는 그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뭐 수사에 임하든 뭐 재판에 임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국회의원까지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당대표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불체포 특권의 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은 당대표라고 하는 직으로서 지금 계속 민주당에 상처를 주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대표직은 내려놓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지율 상승이 어렵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점점 이제 사법 리스크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가 더 심도 깊게 가다 보니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와 야당 당대표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당 지지도 자체가 좀 정체된 부분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방어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써라. 많은 수들이 있으니 민생이면 민생 아니면 정책 아젠다,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 줄 수 있지 너무 여기만 몰입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봐도 현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역 의원들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위기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둘씩 표출이 되는 것이고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공천 문제도 있고 원로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어떤 방어 논리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은연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여다봐도 이재명 대표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박지원 전 원장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구속사유 설명하려고 이제 곧 국회에 올 텐데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의원이 체포동의 검사처럼 설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처럼 노은혜 의원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뭐 안건 취지를 하는데 뭐 바스락하는 이런 돈봉투 소리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말고 취지만 설명하셨으면 좋겠고 또 굳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정치적인 어떤 많은 사안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예. 뭔가 포커싱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좀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과한 모습들을 보이면 또 여야 간에 정쟁만 더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위와 어느 정도 길이로 얘기를 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거 좀 번외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서 드릴 텐데 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디에 공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강원도 춘천으로 내가 한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원에 연고가 있다라는 것이고 춘천이 과거에 이제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거든요. 뭐 그런 어떤 일관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출마할 거다. 이른바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한동훈 장관 정도에 되는 어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은 조금 어렵지만 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어떤 본인의 판단 같은 건데요. 강원도에 연고가 있다는 건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천권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공천이 1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떤 해프닝성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정을 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요. 번외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방정보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지만 해당 능력은 다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대미 압박 효과를 고려해서 ICBM 정상 각도 발사 시기를 저울질 중이며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폭탄의 소형화와 경량화 완성을 위해서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연합훈련에 나서며 3국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미국의 베리함, 일본의 아타고함이 동해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가정한 방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한미일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해 공유하고 미국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짧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재발사 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에선 한미일 3국 해상 지휘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자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군 당국은 미국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정찰 풍선이 중국 하이난 지역에서 출발해 지상 20에서 30km 상공에서 편서풍을 타고 일본 본토보다 남쪽인 남태평양으로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훈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5월 가계 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계 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건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위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당시 황수경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이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서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이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큰데 실제로 이런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숯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굽는다거나 또 다른 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2년 그라목송 같은 고독성 농약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 중독 자살은 2,100여 명에서 재작년 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고 번개탄 생산 금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강 대표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따라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말엔 한 장관이 사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당했습니다. 병역특혜 의혹을 받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공문서를 조작해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2명도 증거인멸 우려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S코인의 시세 조종 범행에 코인 발행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경찰은 S코인 발행사가 코인 리딩방 측에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돼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S코인. S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리딩방도 여러 생겼는데 여기서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코인 발행사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YTN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 발행사까지 가담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서 경찰이 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끝에 리딩방 총책과 S코인 발행사 대표 등 3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코인 10억 원어치가 보관된 발행사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200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꿰어낸 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비싼 값에 사들이면 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서 10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S코인 발행사의 경우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리딩방 일당에게 시세 조종을 위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발행사 관계자들이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수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가 아닌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발행사가 리딩방 조직과 공모에 저지른 시세 조종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 경찰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앞서 저희 YTN은 풍력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제기됐던 인허가 문제와 또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을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민 동의까지 받은 풍력발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설치 과정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0m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산을 오릅니다. 전선과 나무를 피해 아슬아슬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공사를 시작한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을 주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 반발을 없앴습니다. 모두 1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설치 과정은 어떨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산 위에 날개를 올리려면 가장 먼저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만든 길입니다. 원래는 이곳도 아름드리 나무가 꽉 차 있던 숲이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발 1000m, 중장비를 동원해 이뤄지는 공사. 당연히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합니다. 재생이라는 이유로 풍력이 아니라면 협의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능선부와 계곡부를 폭 크게는 10m까지 그 이상으로 훼손해야 이제 진입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분명하지만 현재처럼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생태계 파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사냥부터 보호종인 삭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의 길을 내다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의뢰에 제출된 보고서 덕분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고 산사태 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산지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는 환경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치할 때 있어서의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부는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서 저희에게 협의를 하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 역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풍력발전기. 1차 소음 피해는 물론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허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감시 대상 방사성 물질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물질 개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애초엔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고 결국 절반 수준인 30종으로 줄이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오염수 방출 수정안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9종이 제외됐고 5종이 새로 추가됐는데 제외된 물질은 반감기가 짧아서 오염수에서 다 사라졌을 거라고 일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핵분열을 하면서 양이 감소하는데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NRA는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제안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요. 이건 물만 만나면 또 반응을 해요. 또 핵분열 생성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건 또 핵분열 할 때 반감기를 지금부터 또 세야죠.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생길 거라면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게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해양에 대한 방사능 조사 정점을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적용됐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음 달부터 추가로 해제됩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인천공항 말고 다른 공항에 도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99%와 95%씩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주간 양성률은 검사가 의무화된 첫 주에 18%에 달했다가 최근에는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우려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방역 조치 완화의 근거가 됐습니다. 중국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가 중단됩니다. 제주와 김해 등 지역 공항과 중국을 잇는 직항편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Q코드를 통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조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제 완화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약 10일 정도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크게 그 안정세 유지에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난 11일 단기 비자 발급과 17일 항공기 증편 제한이 차례로 해제된 뒤 입국 후 검사까지 풀리게 됐습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가 해제돼도 입국할 때 37.3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이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게는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 피임 효과를 내는 피임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조절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어려움 때문인데 그나마 임상시험 중인 약물도 수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를 먹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러면 정자생각을 맡게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복용하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했습니다. 정상 정자는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을 투여한 정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3시간 동안 유지됐고 쥐를 통해 짝짓기 실험을 했더니 피임률은 100%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은 점차 살아나 24시간 뒤에는 모든 정자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약이 정자 꼬리에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생쥐에 6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is pill, you're infertile, you have a normal ejaculation, you have normal, it doesn't do anything hormonally, it doesn't change any hormonal balance, it doesn't change your testosterone levels that some things do, it doesn't change behavior. 연구팀은 이번 약물 기술을 신생 바이오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세계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아침과 달리 오늘 오후에는 추위가 물러나면서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역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린 뒤 아침부터 개겠습니다. 서쪽에서는 미세먼지에, 남부지방에서는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지만 제주도에는 내일 밤 사이, 동해안에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